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빈심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과서로 따지면 고전과 윤리의 132쪽이 되겠습니다. 몽빈심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은 공직자의 존재의 의의와 정약용 사상과 후대에 미친 영향에서 정약용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까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하기를 먼저 보면 공직자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일까? 자, 공직자라는 거는 우리가 공무를 보는 거죠, 공무. 근데 이 공무라는 거는 백성,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예요. 그래서 국가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일반적으로 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지은 원목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원목이 이 수능에서도 좀 많이 여기서 인용이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인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으로 나오는 이 지문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목민간이 그랬죠. 목민간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백성이 목민간을 위해 있는 것인가? 자, 이 얘기는 오늘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대가 평화롭고 이 조화로운 세상이라면은 목민간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게 목민간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목민간이 백성 위에 이게 봉사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하니 목민간을 위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군림이냐 아니면 봉사냐, 이 의미에 따라서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목민간을 위해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쌀과 실을 생산하여 목민간을 섬기고 수레와 말, 시종을 내어 목민간을 전송하고, 여기 보면은 섬기고 전송도 하고 환영도 하며 온갖 힘을 짜내어 목민간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간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정약용이 살고 있는 그 조선시대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니다, 정약용은 여기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간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무슨 목민간이 있었던가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만 존재했을 뿐인데 무슨 목민간이라는 이러한 이제 별도의 이 개념이 있었겠느냐? 그랬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의 이웃과 다투다가, 문제는
보세요. 여기 다투다가 그랬어요. 다투다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공평한 말을 잘하는 어른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공평한 말을 잘하는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는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자, 이 공평한 말을 잘하는 사람, 어른이라는 얘기는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은 바른가 바르지 않음을 잘 선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결을 보고는 사방 이웃이 감복하여 저 사람은 정말 잘 얘기를 해서 분란이 다툼이 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를 추대하여 이정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이정이라는 거는 같이 한 백성들의 옹기조에 모여 살면서라는 이 곳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아예 이정이다라고 해서 그 마을에 바른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정,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어른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보고는 그랬으니까,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어른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기준이 명확해서 바른가 바르지 않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이정에서 백성들이 옹기조에 모여 살면서라는 거는 그 소집단 개인 간의 이 다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 마을 그랬으니까 집단과 집단 간의 다툼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얘기를 하니, 이 이정이 아닌 이정 중에 제일 괜찮다,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을 보고는 우리는 앞으로 마을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가져갑시다 라고 해서 그를 추대하여 당정이라고 하였다. 또 여러 고을 백성들이 자기 고을에 해결하지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 있는 어른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고을이 감복하여 그를 추대하여 주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에 개입이 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있어서 화해가 안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그 기준을 잘 잡아주는 사람한테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 처음에 가장 소규모가 이정이 되고, 그 다음이 당정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주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러 주의 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해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국군이라 하였다. 그래서 주장끼리 모여서 또 여러 주장에 해당하는 주장을 있는 각각의 주장이 있는 곳에서 또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은 이 주의 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해서 어른으로 모시고서 국군이라 하였다. 또 여러 나라의 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해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방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또 사방의 방백들이 그를 추대해 우두머리로 삼고는 그랬으니까, 우두머리 그러니까 최고가 되겠죠. 최고. 그래서 우두머리로 삼고는 그를 황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간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백성이 먼저이냐 목민간이 먼저이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백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목민간이 존재하는 거지 목민간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정이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법을 제정한 다음 당정에게 올렸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법을 제정한 다음 어디서요?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백성을. 기득권을 어떤 한 부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는 백성.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은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백성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법이 정해져 갖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공청회 하잖아요. 공청회. 예,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이것을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이것을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정에게 올렸고 당정도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법을 제정한 다음 주장에게 올렸으며 주장은 국군에게 국군은 황왕에게 올렸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게 모두 동일하게 제정된 법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므로 그 법들이 백성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랬어요. 법의 본래의 의미는 백성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는 이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법은 왜 만들어집니까? 하면은 백성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법은 백성들을 잡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와서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된 다음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추대가 돼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황제이다 라고 해서 힘을 가지고 뺏어갖고 내가 된 다음 자기 아들과 동생 및 부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제후로 세우는가 하면 그 제후들은 자기 사람들을 골라 주장으로 세우고 주장은 자기 사람들을 추천하여 당정과 이정으로 세우고 있다.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는 추대가 아닌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된 다음 이거는 힘으로 뺏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뺏었다. 힘으로 뺏었다. 예. 힘으로 뺏었다. 빼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나눔을 받는 사람들은 또 자기 사람들을 골라서 나눠주고 또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 사람들을 추천하여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사람들을 내가 아는 자들을 이렇게 자기 그 자리를 주다 보니 황제가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제후에게 주면 제후는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주장에게 주고 주장은 당정에게, 당정은 이정에게, 각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준다 했으니 추대가 되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황왕이 된 사람이 생기면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황제가 자기 욕심대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득권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강자의 이익. 이 법이라는 거는 강자의 이익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법이라는 것이 다 임금은 높고 백성은 낮으며 아랫사람 것을 긁어다가 윗사람에게 붙여주는 격이 되어 얼핏 보기에 백성이 목민간을 위하여 있는 꼴이 되고 있다라고 이게 지금 언제를 얘기해요? 조선 시대의 상황을 부패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부패 상황. 백성의 편리와 유익함으로 법이 제정된 게 아니라 목민간으로 오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익을 위한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서의 법이 제정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정약용은 이 얘기했지만 이게 동서양이 지금 똑같잖아요. 동서양의 법이라는 건 본래의 취지가 좋았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 취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강자의 이익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수령이 옛날로 치면 제후들인데 그들의 집, 수레, 말, 의복, 음식의 성대함과 좌우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국군과 맞먹는 상태인데다 이 얘기는 뭐죠? 그만치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제후들이 이 한 국가의 어느 정도 지도자하고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권능이 사람을 경사롭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이 내리는 형벌은 권능과 형벌은 겁주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권능이라는 것은 권력의 힘이죠. 권력의 힘, 능력. 그리고 또 이들이 내리는 형벌은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법의 적용은 사람을 겁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법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편리함과 유익함이 주게 하는 게 법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거만하게 저 스스로 높은 채 하고 태연히 저 혼자 좋아서 자신의 목민가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목민가는 원래의 의무는 뭐예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다.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이다. 그런데 봉사가 아니 나는 너희들을 내가 나의 지금 있는 권능으로 너희들을 경사롭게도 만들고 겁을 주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 백성과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다투다가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게 되면 이러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곧 불쾌함. 표정으로 하는 말이 왜 그리도 시끄럽게 구느냐라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기라도 하면 저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며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섬기지 않으면 매질이나 몽둥이질을 하여 피를 보고서야 그만할 뿐 아니라 날마다 돈꾸러미나 세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과 배를 거두어서 논밭이나 집을 장만하고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쓰는 것을 일삼아 후일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 보면은 내게 편한 것은 편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은 이것은 상대한테 다 넘긴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야 백성이 목민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디 이치에 닿기나 하는 것인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정약용의 글에 원목이라는 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도 이게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누누이 얘기하죠. 목민간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이거잖아요. 기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본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딴짓을 하게 돼 있다. 지금 정약용이 얘기한 목민간에 만들어진 순서는 이정이라는 사람은 공평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정이라 하고 이정들이 추대를 해서 당정, 식견이 많은 어른 그러니까 공평한 말보다 이게 폭이 넓죠? 이게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주장은 어질고 덕 있는 어른 그랬으니까 어질고 덕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많이 품을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식과 경험이지만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인 뭐예요? 덕이 있는 자. 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국군은 이러한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한 어른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장에 속한 이 사람부터는 다 능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을 추대한 어른, 대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백은 국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한 어른, 국군 다음에 방백, 이게 좀 더 큰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황왕, 이거는 사방의 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한 우두머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목민간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현대의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그랬어요. 현대의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그랬으니까 이게 이 하급직이냐 이제 그 고위직이냐에 따라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그랬는데 기본은 똑같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뭐예요? 청렴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그랬어요. 이 청렴이라는 거는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발음을 지키는 거. 발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근원이요 그리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렴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청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덕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보다 적극적인 덕목, 지금 청렴은 기본 덕목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덕목은 뭘까요?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백성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백성, 국민. 그러니까 애민이죠. 애민. 청렴과 애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인을 봉양하고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상을 당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돌보고 재난구제를 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애민의 다양함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서고금의 사례를 조사 발표 그랬으니 이거는 만약 이걸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각자 찾아갖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미래의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그리는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정약용의 사상과 후대에 미친 영향을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당시의 주류 학문이었던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죠. 조선 이전은 고려인데 고려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성리학을 포함해 북학, 양명학, 서학, 고전학 등 여러 방면의 학문을 섭렵했다 그랬어요. 이때의 서학은 천주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의 문집인 여유당 전서는 분량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분야 역시 매우 폭이 넓다. 그래서 다양한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인간에 대한 관점. 자, 인간에 대한 관점 및 개혁과 관련된 논의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정약용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동양적 사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의 기독교 사상에 좀 입각한 인간에 대한 관점과 그 다음에 계급 타파를 통한 모든 사람의 존엄하다라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제도, 이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그 근본에 깔려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 본성을 타고난 도덕성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성정리라는 용어를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했던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거부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정약용은 본성이 곧 이치요라는 이때 성정리라는 본성이 곧 이치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선 그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이며 그랬으니까 이게 실체이며 마음의 속성인 성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마음의 속성인 성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심장을 좀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심이라는 심장을 표현하는데 이게 사람에 있어서의 중심, 즉 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원효 스님도 그랬지만 이 마음이 이 세상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심사상, 그의 사상을 일심사상 그러는데 이때 이 심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심이 좌방변 요게 또 마음심이라고 쓰여져요. 따라서 지금 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마음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날생자죠. 따라서 이게 마음이 발현이 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성인 성은 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선을 잘 따르게 돼 있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정약용하고 이 성리학에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성적리 그랬는데 여기는 성적기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적기호. 기호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택.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선택을 해요? 사람이 선택한다. 인간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에 대한 관점이 지금 바뀌는 거죠. 우리는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이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선하게 나오면은 그게 선의 속성을 따르는 거고, 본성의 속성을, 마음의 속성인 성을 따르는 거고, 이게 악은 얘는 싫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에 따라 실천해야만 후천적으로 덕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약용이 주장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정약용이 주장했던 성기호설 그런 거예요. 성기호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기호설. 그래서 본성은 뭐를 따른다? 기호에 따른 이야기다 라고 해서 성기호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기호설. 그래서 그가 인간을 이렇게 바라봤던 이유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 의지, 이걸 자주직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악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성을, 마음의 속성인 이 성의 본래의 바탕을 잘 지키고 갔다는 거고, 이게 악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얘가 선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악이라는 개념은 불선이에요. 불선. 선하지 못한 거.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약용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몸과 관계된 것, 즉 신체에 따른 기호죠. 그래서 형부의 기호. 이 형부의 기호는 우리가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하며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기호이다 라고 해서 형부의 기호, 이 얘기는 몸과 관계된 것. 또 다른 하나는 마음과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영지의 기호예요. 영지. 그래서 영지의 기호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호를 우리는 영지의 기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의 기호, 즉 이 형부의 기호가 아닌 형부의 기호가 아닌 영지의 기호,
야말로 인간의 초목이나 금수들과는 달리 자주적인 선택 의지, 자주직원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약용은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인간은 다른 것들, 다른 초목이나 금수들과는 다른 부분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재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영재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한 것을 한번 봅시다. 이 정리한 걸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성기호설이라고 그랬어요. 성기호설을 정리한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경향성에는 두 가지의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형구의 기호고 또 하나는 영재의 기호예요. 형구의 기호는 기질지성이라고 하고 영재의 기호는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구의 기호에서는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 같은 육체의 기호, 즉 생존 욕구가 동물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거는 뭐죠? 우리가 감각적인 것은 모두 형구의 기호이다. 자, 영재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호.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기호를 우리는 영재의 기호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영재의 기호 때문에 우리는 도덕, 윤리라는 게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욕구가 있고 이것은 뭐예요?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늘이 부여하고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영재의 기호는 뭐를 좋아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본래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명지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본연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세론과 관련해 살펴보면 정약용은 백성이 목민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목민간이 존재하는 거지 목민간을 위하여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의 추대를 통해 목민간이 선출된다는 유교적 민본주의, 즉 백성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추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교적 민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 민본주의에 기초하여 백성의 바람을 외면한 부덕한 통치자는 몰아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살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요? 맹자에 나오잖아요.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성을 바꿔야 된다. 이게 성을 바꿔서 바꾸는 일도 괜찮다 해서 역성혁명, 부덕한 통치자는 몰아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백성들의 터전인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일정한 경계 내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여 그 땅에서 나온 생산물을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여전제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 경작을 해서 그 땅에 나온 생산물을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 여기 보면 작업량이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이외에도 수많은 계획론을 통해 유능한 인재의 공정한 선발, 그 다음에 백성의 경제적인 평안을 강조하였다.
지금 이걸 보면 우리는 목민가는 뭐예요? 백성을 위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약용의 경제론이 잘 담겨있는 서적이 일표이서라고 하거든요. 이 일표이서인데 하나는 표자는 경세유표고 이서는 목민심서하고 흥흥심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중 경세유표는 중앙 행정에 대한 개혁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세유표는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 기구와 관리들의 숫자를 어떻게 줄이고 세금제도와 과거제도는 어떻게 개혁하며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흥음심서는 이거는 이제 법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죄수를 다루는 일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죄수의 인권과 공정한 형벌의 적용 등에 담고 있다. 이렇게. 목민심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목민심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죠. 목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백성을 우리가 잘 보듬는 그러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목민심서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 일표 이서에는 모두 국가와 백성에 대한 정약용의 고뇌가 담겨 있지만 특히 경세유표에는 백성들의 고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가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자, 이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정에 맞지 않는 형태의 그 체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웅당한 구상이 수록되어 있다. 경세유표의 본래 이름은 박래초본이래요. 그래서 비록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이 책의 서문에는 경세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이 잘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고려법을 따르는 것이 많았는데 그랬어요. 고려법. 조선시대 때도 고려법을 따르는 게 많았는데 일제를 거치면서 36년 동안 일본의 행정적인 것을 받아들여갖고 우리는 지금은 고려법 조선 시대의 것이 아닌 일제의 것이 많이 우리의 행정부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법부나. 그래서 세종 때에 와서 조금 줄이고 보탠 것이 있었다. 그 임진왜란 이래로 온갖 법도가 무너지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였다. 군영을 여러 번 증설하여 나라의 경비가 탕진, 전제가 문란해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공평하지 못했고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은 힘껏 막고 재물이 소비되는 구멍은 마음대로 뚫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만들어주지 않고 재물을 뺏는 거는 많이 했다. 이렇게 되죠. 이래하여 오직 관세를 혁파하고 인원 줄이는 것을 구급하는 방법으로 살았다. 관세를 혁파하고 인원을 줄인다는 구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구급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단 그 순간에 해결책은 되지만 잠깐 지나면은 또 똑같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이 되나 말만큼이라면 손해되는 것은 산더미 같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급책은 관서를 혁파하고 인원 줄이는 것, 공공기관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공무원을 줄이는 것을 일로 삼았을 때는 맨 처음에는 인건비가 나가지가 않으니까 좀 줄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손해는 더 컸다. 관직이 정비되지 않아서 정사에 녹이 없고 탐묵한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이 시달림을 받았다. 자, 나라가 잘 살면은 부정한 게 적어져요.
나라가 못 살면은 부정부패가 심해요. 예, 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생각컨대 대개 털어먹 하나만큼이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 그칠 것이다. 정약용은 예측했네요. 조선이 망할 거라고. 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조선 말기에 이건방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약용의 사상이 서양의 몽테스키웨나 루소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방이라는 사람이 몽테스키나 루소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의 사상에 대한 관심은 개화기에 들어와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박은실 정인보를 비롯하여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정약용의 사상 및 역사의식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현재는 정약용의 사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여러 곳에 개최되고 있고, 유네스코는 2012년에 헤르만 헤세의 드뷔시 루소와 함께 다산 정약용을 세계문화인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문화와 외래문물의 종합을 꾀하고 그랬으니까 전통문화, 외래문물 그랬으니까 이게 동과 서의 조합을 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도덕문화와 물질적 경제생활의 조화 및 새로운 사회 질서 이상을 추구했던 정약용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분이 우리의 그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까지 했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결국은 망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